할 것 없이 그냥 엄청난 피해가 나서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간부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김정은이가 이제 시각적인데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근데 북한은 1년 만에 지어요 이걸. 평양 건설장에서 여군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죠.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대표님 모시고 또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수해에 뭐 피해 현장도 뭐 많이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도 힘들었는데 이게 한반도에 비가 내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도 좀 많이 내렸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조선중앙방송은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시간당 뭐 7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폭우주의 경보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 북한의 피해는 실제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8월 한 13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의주 그 압록강 부근에 상당한 비가 내려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죠. 그때 이제 뭐 범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정은이 뭐 보트 타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좀 상당히 이제 이슈화 됐고 또 그때는 이제 뭐 이재민들 막 평양까지 막 데리고 와가지고 뭐 애들 막 챙겨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올해도 이제 압록강 범람 같은 거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몇 개 지역이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이제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북도 그 개천 지역, 안주 지역 그리고 이제 뭐 구성, 태천 이쪽 지역에 지금 집중 폭우가 내렸는데 제가 이제 그 야후 날씨에 보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내렸던 구름대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폭우 구름대가 거기에 형성이 돼가지고 집중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 내부의 그 소식통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안주시 전체가 완전히 뭐 초토화됐고 몇 개 군이 완전 초토화됐고 엄청난 이제 인명 피해가 났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 언론 매체가 한 줄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수재민에 대한 그 김정은의 관심이 아예 없다 보니까 국가적인 어떤 지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강도 평안북도 일대는 뭐 군수 공장이라든지 또 이제 인민군 군대 기지 또 인민군 막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에 뭐 군대 민간 할 것 없이 그냥 뭐 엄청난 피해가 나서 또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북한 정권이 전혀 보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뭐 뭔가에서 봤더니 아예 그냥 방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예 방치해가지고 그냥 그 해당 군에서 도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원한 이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망자 숫자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열악하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집이 이제 무너지는 뭐 그런 이제 사태까지 발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엄청난 피해가 났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기후 뭐 특히 뭐 전 지구적인 어떤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비가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제 상당한 이제 피해가 되는데 북한 지역은 이제 그 특히 이제 홍수 피해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나무가 좀 꽤 많아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비는 산이 이제 다 이제 좀 흡수를 하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물이 불어나는데 북한은 비가 내리는 즉시 그냥 물이 그냥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나무 다 베어가지고 나무가 민둥산이잖아요, 진짜. 민둥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치산치수를 거의 안 했거든요. 이 경계난 때문에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엄청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안북도 자강도 일대에 좀 굉장한 피해가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지금 북한 정권은 아예 보도도 안 하고 뭐 이재민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게 참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북한 정권의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이 거의 이제는 바닥을 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 작년에 앞서 말씀하신 신의주 엄청나게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뭐 수천 명이 사망하고. 근데 그런 심각한 피해 이후에 수해를 막지 못한 관료 같은 경우에는 최고 사형을 선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 그렇다면 북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재해라는 게 뭐 어떤 인간이 뭐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미국도 못 막죠 사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예방할 수는 있죠. 뭐 우리는 뭐 이제 사대강 같은 것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범람하는 게 거의 이제 없어졌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70년대까지 대동강 뭐 이런 하수 공사를 좀 꽤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강 하류가 이제 토사가 쌓여 가지고 자주 범람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관리들의 책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폭우 예보가 있는데 사전에 어떤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좀 태만하게 할 경우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상류 지역에서 지금 폭우가 내려와가지고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물이 오고 있는데 이걸 하류 지역에 제때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경우 이건 이제 노골적인 어떤 책임 소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처벌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민심이 흉흉해지고 막 그 사람이 많이 죽다 보게 되면 이거를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간부들을 약간 희생양으로 삼아서 몇 사람을 이제 죽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는 이제 민심 동향을 잡기 위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뭔가 희생을 치러야지 그 민심이 좀 가라앉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누군가 대가를 또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뭐 그 사람이 많이 죽거나 뭐 피해가 나게 되면 국가가 제때 그거를 보상해주고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민심이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바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간부의 책임을 부각시켜 가지고 이 간부 때문에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98년도에 그 노동당 농업 담당 비서였던 서간희 씨를 평양시에서 공개 채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식량난 때문에 아사자가 막 거의 100만 명 이상 발생하고 막 그런 난리가 났죠.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김정일이 자기한테 쏠리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서간희를 미국의 간첩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당의 농업 정책을 아주 겸허하게 말아 먹어서 이자 때문에 농사가 이제 망했다는 식으로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인가 그 박남기 노동당 그 재정기획부장 이 사람을 소형시켰는데 그때 이제 화폐 개혁을 이제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 같이 했어요 그때. 근데 화폐 개혁을 이게 뭐 하도 이제 국가의 돈이 막 고갈되고 상인들한테 돈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상인들 돈을 뺏으려고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다 몰수하다시피 했는데 이 화폐 개혁 때문에 이제 북한 전체가 완전히 마비가 됐거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분노가 막 엄청나게 끓어올랐는데 이거는 북한 정권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여서 그때 이제 그 대가로 이제 박남기라는 사람을 이제 거의 나이가 80대 뭐 중반 되는 그 할아버지인데 이분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총살시키고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보안성 그때 뭐 경찰 총수가 북한 그 이제 인민들에게 사과하는 뭐 그런 일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북한은 이제 워낙 민심이 취약하고 거기도 이제 뭐 통제를 강화하고 뭐 억압을 한다고 하지만 민심을 굉장히 북한도 이제 세밀하게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자칫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이제 겸허한 술수를 갖다 써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을 갖다 이렇게 간부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그 이제 그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리고 최근 평양 주요 상징 건물의 붕괴 우려, 아파트 균열 등 대규모 인프라 문제까지 겹치면서 평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김정은의 이 리더십 취약과 관리 부실이 이 주민 전체 삶과 이 체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실 그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수도라든지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능력을 다 감안해서 이제 아파트를 설계하고 이제 그게 충분히 가능해야 이제 뭐 만들어지는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도 상수도 능력도 떨어져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이제 시각적인데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이 사람이. 보여지는 거 막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이제 있어 보이고 본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네. 유학파니까. 유럽에 가서 유럽을 쭉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약간 유럽 형식으로 이제 뭔가 만들고 싶은 또 뉴욕 같은 도시도 굉장히 멋있으니까 뉴욕의 맨해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상상을 하고 있는데 평양의 아파트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김정일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징물은 이제 몇 개 세웠지만 이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지었는데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들을 이제 대규모로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과연 북한 그 건설 설계 그 능력이 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냐. 그래서 아마 안 돼가지고 중국에서 아마 좀 이렇게 기술자들 데려와 가지고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파트를 건설할 때
뭐 한 3년, 4년, 뭐 그렇게 5년까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아파트 짓는데. 근데 북한은 1년 만에 지어요, 이걸. 대부분 아파트 1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언제까지 지어라고 딱 지시를 내리게 되면 그냥 그날까지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못 지으면 이제 간부들이 또 총살장으로 이제 사형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기한 맞추느라고 막 난리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건설 현장에서 간부들이 뇌물 받고 뭐 이런 돈 챙겨야 되니까 이제 우리를 말하면 순살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철근 제대로 넣고 네. 또 세멘트 강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치기 맞게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이제 그런 순살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날림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사고가 이제 2014년도에 우리를 말하면 경찰청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사이안전성에서 담당하고 지었던 초고층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이제 입주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침에 이제 붕괴가 됐는데 그 이제 남편들은 다 이제 직장에 나갔고 이제 집에 이제 아내자들하고 이제 아이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한 6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인명 구조부터 먼저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대가 가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파트를 분해하고 막 사람을 꺼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새벽에 거기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너무 끔찍하니까 그래서 그 하루 만에 다 치워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구조도 뭐가 없이 그냥 생존, 치워버렸다. 그냥 그 다음날에 다 치워버리고. 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북한 정권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초고층 아파트들에 뭐 입주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정전되면 서버려요. 서가지고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사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말하면 뭐 초고층 아파트는 좀 비싸잖아요. 이게 올라갈수록. 고층일수록 비싸죠. 네. 근데 북한은 올라갈수록 거의 헐값입니다. 거의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올라갈수록 수도가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 약하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기만 이제 그냥 삐까번쩍하지 실제 그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의 이 상층부는 거의 비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비어 있고 이제 약간 중간 아래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곳곳에 지금 균열이 나고 있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몇 개 무너진 것 같긴 한데 북한이 시시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평양의 아파트가 뭐 한 10년 내에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근데 뭐 통일되면 사실 평양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들이 꽤 많은데 이게 쓸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설업이 화랑을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말씀 그렇죠. 들어보니까. 건설, 철강 이게 네네. 뭐 아마 북한이 무너지면 철강하고 건설은 정말 엄청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진수식 대참사도 생각이 나고 이게 아예 기한을 정해놓고 뭐 안전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뭐 화성지구 뭐 해가지고 5만 세대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만 세대씩 막 짓고 있는데 지금 그 7월부터 이제 지금 8월 막 엄청난 폭염에 지금 막 한반도가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들이나 이제 특히 여군들 막 내몰아가지고 그 건설 현장에 막 몰아놨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요, 아예. 북한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어도 살만한 날씨였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평양도 이제 한참 더울 때는 35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먹지도 못하고 상당히 이제 영양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장시간 이제 그런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쓰러지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평양 건설장에서 여군들이 엄청나게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그 건설 현장의 안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막 노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충성심 때문에 막 안 하겠다고 못하고 막 하다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죽는. 근데 이제 북한도 이제 그런 환자가 생기면 바로 응급 조치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처리하면 되는데 북한 병원이 그 웅압 시설이 있는 병원이 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토탈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거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일가족 4명이 탈북한 사건을 두고 김정은이 무조건 데리고 오라면서 막 경로를 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사실 탈북은 뭐 물론 이제 김정은이 최근에 워낙 감시 강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도 3만 명이나
넘는 또 분들이 계시고 탈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일어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격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탈북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뭐 김정은한테 일일이 다 보고되진 않겠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은 이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층 뭐 이런 뭐 외교관들이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슈화가 되고 또 북한 정권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김정은이가 관심을 가지는데 이번 탈북 이제 그런 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지키는 인민군대 군인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이제 뭐 이게 먹을 걸 갖다 제공을 했는데 여기 이제 수면제를 대고 탄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수면제를 타가지고 이제 그 지키는 이제 그 국경연선 그 두 개 분대, 잠깐 이제 그 초소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초소를 완전히 마비시킨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수면제 먹이니까 거의 12시간을 다 뻗었는데 12시간 동안 이제 이 국경이 완전히 뚫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이 가족이 도망을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 탈북이 아니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 도전 뭐 이런 걸로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김정은에게 보고가 됐는데 탈북 이제 가족은 무조건 잡아서 이제 데려와라 이런 지시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이 가족을 데리고 간 브로커들이 좀 능력이 있거나 굉장히 좀 이제 돈을 좀 많이 챙겨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요즘에 중국은 다 이제 뭐 CCTV가 다 돼 있고 또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 돼 있다 보니까 세계 최고죠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뭐 살인자니 뭐니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고 막 중국에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중국 정부가 이런 전단지를 막 뿌려가지고 수배를 막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잡히고 했는데 전단지도 안 뿌려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북한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전혀 이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 어떤 관심이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고 서로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27일 날에 김정은이 우이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인민 해방군이 이제 6.25 전쟁 때 18만 명인가 전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18만 명을 기리는 그 우이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마다 여기는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도 이제 무조건 이제 거기에 참배를 하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중국이 막 싫고 막 중국한테 화가 나 있어도 이날 만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갔는데 김정은이가 갔어요. 근데 중국 대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날에 행사를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많은 이제 북중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고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탈북 가족도 중국 정부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이 뭐 중국에 와서 막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이제 좀 그냥 방치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싶거나 뭔가 중국에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이제 그 허용까지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탈북하기는 쉽진 않지만 중국에 나가면 거의 잡혀오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확실히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월 말 북한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 전사자의 유해 소환식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보니까 침통한 표정으로 이 관의 인공기를 덮는 모습을 딱 공개를 했는데 현재 러시아로의 추가 파병이 예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뭐 전사자라든지 부상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북한 내부에 타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에 이제 북한군을 파병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파병한다 말도 안 했고 거의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에게는 이제 그냥 뭐 그 훈련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갔는데 사실은 부모한테도 알리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군사 복무하다가 죽게 되면 당연히 뭐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죽었으니까 뭐 보상 같은 거 해달라는 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뭐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이제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 이제 억울하죠. 근데 이제 그냥 전사했다 훈장 주고 뭐 그냥 그걸로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있냐면 이제 그 병사한테 만약 사망하게 되면 뭐 한 2만 불 준다고 그러면 2,000불 정도는 이제 약간 보상금 쿠폰 형식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안 주고 쿠폰 형식으로 이제 물건 살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바뀐 건데 초기에는 그것도 안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전사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이 뭐 전쟁에 나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항의하다가 그 가족이 막 추방되거나 뭐 수용소에 끌려가는 뭐 그런 일까지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초기 때 북한군이 이제 대거 파병해가지고 이 전선에 이게 익숙이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쿠르스크라는 최전방에 이제 파견돼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북한군은 훈련도 안 돼 있고 이제 산악 훈련을 많이 했지만 이제 평야 훈련은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밀고 나갔고. 근데 이제 드론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나가다가 그냥 이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톰 섀도우 같은 이제 그런 영국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집중 포화가 돼가지고 이제 북한군 지휘부를 이제 군부를 때렸는데 한 번에 500명까지 죽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방에 얻어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군 장군이 막 죽고 뭐 대령급 막 소령급이 막 한꺼번에 수십 명이 죽기도 했는데 초기 때 아마 몇천 명이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리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북한군 파병이 뭐 15,000명이니 뭐 이렇게 숫자가 되게 적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 최소한 30,000에서 50,000 이상은 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사망자가 발생해도 군대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기 때 막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막 때리고 러시아군은 뒤에 숨어 있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그 지역에는 북한군이 서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인명피해가 집중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상당히 숨을 돌렸는데 전쟁 초기 때 엄청나게 발생한 이 사망자에 대해서 제대로 처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내부에서 굉장한 동요가 일어나게 됐고 지금은 조금 처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내내 숨기다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고 이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이제 그걸 공개했고 이제 김정은이 이제 관을 뭐 공화국길 덮으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몇 번 그거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8.15 날에도 막 이제 그 러시아 가수가 와서 뭐 공연할 때도 그때도 눈물 흘리더라고요. 잘 흘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우는 우울증 걸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런 감정 표시를 해주면서 군인 가족이나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분노가 좀 쌓여 있는데 이걸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참 고도로 또 계획된 그런 심리 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건 그렇죠. 잘하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이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 킬로그램당 15,000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북한 통화 기준이죠. 그죠? 예. 이게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 킬로그램당 9,0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6,000원 이상, 60% 이상 지금 오른 그런 상황인데 예. 반대로 보면은 북한의 통화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경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화폐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화폐 가치가 이제 폭락하게 되면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1달러에 8,000원이고 쌀 1kg에 8,0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공무원들 그 월급이 8,000원 수준. 예. 이렇게 1달러가 이제 한 달 월급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1달러에 36,000원까지 좀 폭락했습니다. 지금. 예. 그 8,000원 하던 것이. 네, 네. 그리고 이제 쌀도 지금 15,000원까지 폭락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 화폐는 거의 쓰레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됐냐?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막 달러를 버는 것 같은데 그 달러가 다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러니까 민생 경제에 전혀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러니까 황해도 곡창 지역이나 또 평안남북도 곡창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면 뭐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 가지고 밀가루를 좀 사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지금 무기만 지금 그 무기 구입에 초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축함 지금 최근에 진수식 하다가 뭐 하나 물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거는 북한이 만든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중고품을 가져다가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새 거로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북한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한 척당 최소한 이제 한 5천억 정도 합니다 이게 구축함이. 비싸네요.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구축함 들여와야죠. 그리고 이제 대공 시스템 그 S400인지 300인지 그거 지금 막 몇 개 포대 갖다 깔고 있고 뭐 정찰 위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잠수함 같은 경우 뭐 전투기 같은 거 이거 다 사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꽂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금 많은 돈을 벌리고 있지만 이런 러시아는 지금 그 이 대금을 달러로 주지 않고 전부 다 무기로 갖다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이제 러시아의 차관을 그 줬는데 그거 못 갚아가지고 러시아가 헬기로 막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불금 사업이라고 해서 줬었죠. 예, 전부 다 이제 헬기나 이런 거 갖다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돈이 없으니까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땡처리를 하는 건데 거의 뭐 헐값으로 주는 건 아니고 상당한 돈을 이제 매기면서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많이 벌고는 있지만 그게 민생용으로 전혀 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민생은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은 이제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완전히 스톱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상당한 지원도 되고 또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가 돼야 이 가능한데 지금 김정은 정권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엄청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또 뭐 했냐면 위안화 결제를 중단시키고 달러 결제를 다 돌려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북한한테 지금 뭔가 압력을 가하려고 위안화를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또 폭증했고 그리고 달러 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 보유량이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됐고 북한 이제 그 환율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뭐 1달러에 뭐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이거는 옛날에 300만 아사 할 때도 그렇게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제의 위기를 방치하고 그 전쟁 특수를 갖다가 전부 다 군사 물자 뭐 군비 경쟁으로만 지금 충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반체제 이런 징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 막 낙소가 생기고 막 이 공권력에 대한 구타 뭐 이런 암살 뭐 그리고 이제 이런 폭행들이 막 지금 빈번한 것 같고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쌀 가격이 갑자기 배로 뛰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민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판사판 내몰리는 이런 북한 사람들이 그냥 뭐 앉아 죽으나 뭐 서서 죽으나 뭐 그냥 한번 화가 나니까 한번 하프라도 한번 하고 죽자. 그러니까 이게 사방에서 막 그런 게 일어나니까 굉장히 지금 북한 내부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가을이 와 가고 있는데 보통 가을만 되면 벌써 쌀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떨어지지 않고 지금 네.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환율, 그다음에 뭐 이런 쌀 가격 그리고 이제 모든 공산품 가격들이 지금 다 이제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정말 북한 정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중국과 교류가 끊긴 것이 물자 보급이 제대로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물건 값이 희귀해지는 그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이 전장에 모자란 무기를 북한, 이란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의 최대 3만 명에 이르는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했다라고는 관측이 나왔는데 네. 현재 러시아는 이 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만큼 의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초기 때 이제 뭐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이제 있는 거 다 쏟아 부었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냥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러니까 거의 대등하게 이제 방어를 했는데 이걸 넘으려면 러시아도 그만큼 소모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뭐 군수 물자가 풍부하다고 해도 이제 미국이 막 밀어주고 유럽이 밀어주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려면 이제 엄청난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됐는데 이제 전쟁 이제 뭐 한 1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러시아도 굉장한 이제 물자 부족이 일어났고 또 이제 군수 공장이 미처 그걸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이란하고 북한에 이제 뭐 이런 많은 지원을 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인기를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뭐 포탄, 총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이런 것들을 대거 보냈는데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거의 한 60년 이상을 이제 쌓아놓은 재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관 능력이 좀 이렇게 부실하다 보니까 이제 뭐 총탄 이제 화약에 막 습기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포탄들이 많죠. 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묻지마고 그냥 러시아로 다 보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는데 근데 이걸 막상 써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산 포탄을 넣는데 이제 폭발이 막 일어나지 않고 내부 폭발만 일어나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군부에서 북한에 엄청난 불만을 표시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북한 군수공장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 맞춰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중국에서 그 첨단 이제 그 CNC 설비들 갖다가 대거 밀수해가지고 그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러시아 기준에 맞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총탄이냐 포탄,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상당한 질이 좀 상승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돈 좀 벌어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부품 공급을 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을 갖다 파병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초기 파병을 뭐 15,000명 정도 했다고 12,00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초기 한 3만 명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 7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 병력이 7만 명, 비전투 병력이 7만 명, 한 14만 명 정도가 이제 들어간 것 같고 나머지 7만 명은 이제 공병 부대. 그러니까 이제 쿠르스크나 이제 뭐 돈바스나 이런 지역에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공병 부대가 들어가서 그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지금 이제 그 노동 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젊은 청년들이 도망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죽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이런 노동력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이 다 메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투 병력은 물론이고 비전투 병력까지 다 파견돼 가지고 거의 14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북한 노동자 한 10만 명이 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있는 이제 쓰레기 같은 군수품을 전부 다 러시아로 넘겨서 팔아먹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대거 이동시켜 가지고 이제 이걸 돕고 있는데 그러니까 돕는 게 아니죠.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그런 막대한 인력을 지금 보충받고 이 대가로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잉여 무기들, 이런 첨단 무기들을 갖다가 이제 북한에 이전시켜주면서 그 가격을 대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5년 들어 북한은 최고위 지도부에서 대대적인 엘리트 교체와 인사 이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직 지도부 라인 및 주요 부서 책임자의 잦은 교체, 뭐 권력 감시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떤 현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되면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 정권으로 갈 때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세대의 간부들과 이제 김정은 본인이 좋아하는 또 간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 갑자기 다 쳐내려고 하게 되면 반발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서서히 뭐 하는데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걸 또 한꺼번에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그런 세대 교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은 이제 건강이 안 좋고 그 후계자는 지금 김주애 또는 또 누군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후계를 염두에 두면서 서서히 이제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자기 아버지 때 간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때 간부들은 이제는 다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룡해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때부터 이제 있던 사람이니까. 야, 진짜 오래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갖다가 같이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지금 거의 80이 다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물갈이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젊은 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좀 자기 나이 뭐 이상 되는 건 다 웬만하면 다 갈아치우고 좀 젊은 세대로 갖다가 지금 뭔가 앉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갑자기 급사하고 만약 김주애나 자기 또 아들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 젊은 어린아이가 나이 든 사람하고 상대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 힘들죠, 그러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정은도 지금 뭐 자기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계 구도를 좀 완성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간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새 이제 군대 쪽에 문제가 많아요. 군대 쪽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를 지키는 이제 허위사령부라든지 또 이제 인민군 보위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군부대 동아리 쪽에서 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약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또 군부가 자기 아버지 때에는 이제 군부대 군단 단위로 이제 경제 기득권을 줘가지고 사업을 또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간부들이 개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걸 잘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병사들에게 갈취하거나 뭐 뇌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정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기강이 해이해지고 군대 내에 이 비밀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기도 하고 막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군대를 막 쪼일려다 보니까 이제 반발이 심한 거죠. 근데 군대는 잘못 따치다 보게 되면 군대 반발이라는 건 이제 군대 이제 정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 본인도 이런 군대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군대도 지금 약간 거의 한계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뭐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사령관까지 처형시키면서 막 난리 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군대가 지금 그런 숙청이 너무 잦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 반복이 되게 되면 정말 군대 내에서 뭔가 정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정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로 지금 군대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때에도 한번 육군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육군단 지휘부가 이제 남쪽에 국정원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그 육군단 쪽으로 올 때 이제 김정일이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시대로 와서 군부에 대한 숙청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 내에도 지금 김정은을 죽이고 싶은 그런 이제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대가 지금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존재 그리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이제 한계점에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최근 김여정이 우리 정부가 보낸 대북 메시지에 서울에서 어떤 정책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라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바로 다음날 이 미국에는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의제에 대해선 사실상 대화 의지가 있음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중반 지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연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관계가 좋았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손을 긋고 그리고 이제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갖다 폭파시키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준 이제 그 연락 사무소를 갖다 폭파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폭파한다는 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뭔가 약속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연설을 이제 시켰는데 그 대가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약속을 안 지켰거나 뭔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그걸 화풀이를 좀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공연단이 가가지고 평양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북한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 청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남쪽에 대한 열망이 워낙 강하게 지금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의 해결의 정점은 한국과의 통합입니다. 이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정권을 믿거나 김정은 정권을 따라가다가는 이제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려면 한국하고 통일해가지고 독일처럼 뭔가 한국의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이제 결론을 이제 북한 이민들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조금만 뭔가 하게 되면 전부 다 한국에 대한 기대감, 한국에 대한 뭔가 숭배까지 막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 한류 드라마 같은 게 막 창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은 한국에서 천만금을 줘도 이제는 한국하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천만금이 이제 나오지도 않아 이제는.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이제 유엔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을 막 줬죠. 네. 그러니까 만날 때 뭐 5억 달러도 막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돈도 주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때도 위태위태했죠. 근데 이제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라는 그게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이 다 감시를 하고 있고 돈을 함부로 주다가는 이제 그게 전 세계에 유엔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이 돈도 못 받는데 네. 한국하고 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체제도 위험하고 뭐 인도주의적인 지원 뭐 쌀 좀 준다고 해서 그게 북한이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봤자 한국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 중기 넘어가면서 그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평양에 3대 그 헌장 그 기념 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제 대남 혁명을 위해서 소위 3대 통일 뭐 이런 그 방침을 만들었는데 이거 기념하는 이제 그 헌장 이제 탑인데 이거를 폭파시켰어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갖다 무시하면서까지 남쪽에 대한 미련을 갖다 다 폭파시켜 버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냥 북한하고는 상대도 안 했고 그래서 압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이건 똑같은 거예요 북한은 그냥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핵돼 가지고 이제는 물러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그럼 북한이 바뀐다? 바뀔 이유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본하고도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하고도 이제 뭐 한미 동맹 이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현금을 뭐 100억 달러를 주겠습니까? 뭐 1000억 달러를 주겠습니까? 줄 돈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대한민국과는 일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게 북한의 그 이제 방침이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규칙화된 어떤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계속 막연하게 이제 혼자 그냥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 문재인 시즌 2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끝났는데 계속 뭔가 뭐 대화하자 뭐 평화하자 그러는데 북한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어민들이 막 재난 그 표류해가지고 한국에 몇 명 왔습니다. 왔는데 얘들은 북한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자고 하는데 북한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걸 억지로 바다로 막 띄워가지고 북한 넘겨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북한은 단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북한이 좋아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했지요. 그리고 이제 확성기를 다 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 방송 이거는 이제 문재인 때에도 이 방송은 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출력이 세고 또 방송 내용이 이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방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은 이 방송을 다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시원하게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끊어주면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 달 만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끊어버렸습니다. 국정원 방송을. 그러니까 북한이 막 좋아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그럼 뭐 이미 끊었어야 되는 걸 왜 뭐 끊어가지고 생색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핀잔 주고 있고 대북 확성기를 우리가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우리의 철거에 대응해가지고 북한도 철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김일성이가 나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린 철거한 적이 없다.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꾸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망신살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확성기를 다 그대로 설치한 채로 있고 언제든지 남쪽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상 국가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는 이제 뭐 평화도 좋고 다 좋지만 이미 두 국가는 한 국가가 한 국가에 대해서 병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흡수를 하거나 침략을 하거나 해서 하나가 되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지 영원히 두 개로 남는 구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반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거꾸로예요. 이게. 북한은 통일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북한 주민들은 통일 교육을 워낙 심하게 하기도 했지만 통일밖에는 그들에게 살 길이 없어요. 그렇죠. 답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 열망은 북한에 더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통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열망을 다 끊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관두고 평화 정착하자. 그럼 이거는 북한 주민의 열망에 산물을 끼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설을 하시는데 이게 발언을 좀 약간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왜냐하면 이게 북한이라는 시스템은 과거의 히틀러나 이제 그 스탈린 같은 이제 그런 아주 나치즘과 스탈린주의의 복합체 같은 그러니까 뭐 이 강제 수용소 만들어 놓고 70년간 인민들을 완전히 노예화된 그런 이제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정권을 존중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북한 정권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히틀러 정권을 존중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광주에 가서 전두환 정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큰일 나죠. 광주민들이 난리 나죠. 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광주에 비교하겠어요? 북한 지금 상황이? 더 심하죠. 거기. 거의 떼죽음 상태인데 광주는 한 번 하고 끝났지만 거기는 계속 지금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죽어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체제를 존중한다고 그러는 거는 북한 인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 인민들 자체가 지금 통일 열망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한테 북한이 통일하지 말자고 해서 북한의 노선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등에다가 칼을 꽂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들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발언을 할 때 항상 북한 정권이 아니라 그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야지. 그 동포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포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도와주겠다. 이게 정상적인 말인 것이지. 네.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 이거는 북한 정권만을 갖다 맞춰놓고 하는 이제 그런 대북 정책이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보 보수 떠나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분리시켜가지고 정권을 축소시키고 인민들을 계속 힘을 키워가지고 민주화로 가게 만들어놔야지 그 체제를 존중해가지고 북한 인민들 탄압하게 만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 주민의 어떤 민심이 역행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의 통일 정책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보 라인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내부 상황이 어떤지 이걸 다 보고를 할 텐데 국정원에서 근데 이 보고들을 왜곡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제 가공해가지고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북한이 따라할 것이다 뭐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잡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정책을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김여정이가 나와가지고 거의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미국 한 데는 뭐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뺀 모든 국가는 하려고 할 겁니다. 뭐 일본도 할 것이고 러시아는 더 이제 할 것이고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한국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붕괴시켜야죠. 북한 민주화 시켜야죠. 그러면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이 변화됐으니까.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한에 도입시킨다고 하게 되면 북한의 엘리트들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혁개방돼가지고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일정한 정도의 자유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은 한국식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하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냐면 중국과 같이 우리 공동으로 중국과 대한민국이 북한의 중국식 개혁이든 한국식 개혁이든 개혁을 합의해가지고 북한에게 압력을 넣게 되면 북한 내부의 민주화 세력, 북한의 경제 어떤 그런 이제 그 엘리트들이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편에 서라는 게 아니고 중국이 할 수 있는 한반도 정책이 분명 있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게 중국식 개혁개방이기 때문에 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한국이 지지해주고 한중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에 개혁개방 시켜가지고 경제발전을 시켜주자.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여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지금 이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때문에 중국하고도 뭐 차이가 보수 정권보다 좀 낫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북한을 열게 하는데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뭐 아무런 전략도 정책도 없이 그냥 북한한테 잘해주게 되면 북한이 뭐 우리한테 화답할 것이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지금. 막연하고 이게 정권 초기부터 뭐 북한 정권에게 조롱당하고 막 그런 이제 사기당한 뭐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말 국민 망신이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분노만 살 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북 정책은 좀 우리가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최근에 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공식석상에 김주애가 드러난 그 횟수를 또 계산을 했더라고요. 총 39차례 등장을 했는데 24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으며 최근에 또 김여정이 이 김주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들었더라고요. 이 북한의 4대 세습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4대 세습은 이제 분명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김주애가 나왔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성이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독특한 사회 구조상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아직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고 대한민국도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여성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뭐 어떤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 역사가 깊은 국가여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이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거의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거의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이제 남성 우월주의, 남전 여비가 이제 꽉 찬 그런 사회다 보니까 만약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이제 후계자로 세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잘된 일입니다. 사실은 나라를 완전 히 망치게 만드는 거죠. 사회 구조는 여성을 깔보고 여성을 갖다가 이제 하대하는 국가인데 여성을 세우게 되면 이거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전혀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김주애가 있고 김여정이도 있고 현성월이도 있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없는 여성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거기서? 아무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김주애가 뭐 자주 나오고 자주 뭐 공개가 되고 또 김정은 이상으로 이제 막 그런 우대가 되니까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체제 구조상 여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나올 때도 보게 되면 후계자라는 것은 약간 신비한 존재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콘텐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뭐 그게 만약 후계자라고 하게 되면 걔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김정은 딸로 나와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 업적이 될 수 없잖아요. 신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나와서 아주 신비하게 후계자로 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정은의 후계자는 이제 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전격적으로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김주애는 뭐냐면 이제 오랜 국정 경험이나 이런 인지를 통해서 후계자를 갖다가 이제 후견하는 그러니까 도와주는 김여정의 역할을 이제 미리 하라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들은 경험이 없지만 김주애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일정한 정도 이제 같은 레벨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도 초기 때 나올 때 김여정이가 전혀 경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는 김여정이밖에 없었거든요. 권력 초기 때. 그러니까 김여정이하고 실수를 하면서 이제 권력을 끌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믿을 만한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주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텝이 꼬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주애는 이설주의 딸이지만 지금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이설주의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약간 부실한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설주의 아들이 되면 좋지만 이설주의 아들이 안 되고 뭐 현성월이 아들이라든지 또 다른 여심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여자한테 나온 아들이 똘똘해가지고 이제 김주애랑 이제 붙여놓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같은 이제 아버지가 같다고 해도 엄마가 다른 형제가 이제 거기에 결합이 잘 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적으로 이설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뭐 잘 갈 수 있겠지만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이제 권력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4대 세습은 김정은이가 이제 좀 더 오래 버티면서 케어해주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 만약 빠르게 사망해서 4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4대 세습을 하는 과정에서 붕괴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최씨 무신 정권이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씨 무신 정권이 4대째로 가면서 망했습니다. 이게 4대로 가면서 이제 그 어린 아이한테 권력이 지어지면서 이제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씨 왕조가 가문 정치, 가신 정치가 최씨 무신 정권하고 거의 흡사한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그 정권의 모델을 그대로 갖다 보게 되면 4대째 망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북한의 김씨 정권도 이제 4대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붕괴의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의 어떤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역술가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는 김정은 사주가 안 나온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김정은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지금 김정은이가
화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화를 많이 낸다는 것은 이게 혈압과도 연계가 되고 있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나는 왕들, 그러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 연산군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미쳐가지고 막 돌아가면 이게 빨리 죽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맞아 죽거나 뭐 스스로 죽거나.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감정 기복이 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자 문제, 이 기쁨조 이 파티를 지금 굉장히 세게 또 한대요. 그러니까 원산 지금 여투 타면서 지금 막 그 원산에서 지금 막 그런 기쁨조 아주 그 음란한 파티를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 다시 그걸 파티하고 있고 술 담배 끊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청진에서 그 이제 군함 막 진수식 하다가 이제 자빠지면서 그때 막 화를 엄청나게 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너발대발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화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옆에 경호원들이 뭐 졸거나 뭐 이거 발견하게 되면 바로 총살시키고 막 그렇게 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화를 자주 내고 또 여자에 막 또 집착하고 이제 뭐 술 담배 지금 끊지 않고 있고 운동 안 하고 이건 결과는 뻔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정권이 지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원산 갈마 지금 휴양지 만들어놨는데 이게 지금 거기 쏟아부은 돈이 지금 몇십억 달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한 인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리조트 가가지고 100달러씩 내고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한 달러 1달러에 지금 3만 얼마씩 하는데 한 달 월급이 지금 5천 원 6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자겠어요 거기서? 그러게요. 근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 불러가지고 좀 돈벌이를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안 가요 또 그게. 그리고 러시아 기자가 또 가가지고 또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놈은 맥주를 계속 하루를 마시고 있는데 맥주량은 줄지 않고 또 어떤 놈은 당구만 계속 치고 있는데 하전구 당구만 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기자가 적혀보려고 했는데 하도 희한하니까 조작된 게 많구나. 그래서 이게 다 세팅된 그걸 발견한 거죠 러시아 기자가. 근데 굳이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세팅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조작된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쪽에 독재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자유가 굉장히 있는 나라거든요. 그게 있죠. 네. 언론 자유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기자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제 한심하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갖다 기사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그걸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 사람들 상대로 지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오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리조트를 갖다 돈 발라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걸 지금 뭐 누구한테 그걸 팔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한 경제 정책 가운데 마식령 스키장이니 뭐 삼지연 리조트 뭐 양덕 그 무슨 온천 그리고 뭐 사방에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지금 누구도 안 오기 때문에 원래 중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중국하고 사이가 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구상한 관광 정책, 관광 수입 정책이 지금 거의 제로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폭망하죠. 또 러시아 돈 벌고 있는데 자기 지금 죽을까봐 지금 뭐 군사무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화내고 뭐 여자 막 쩔어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게 언제 저렇게 폭발할지 참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가까운 시일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정은이 급사해가지고 후계 구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가운데 북한 내 엘리트, 군부, 주민들의 반응과 이 북한 체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참 중요한 타이밍 때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더 확대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이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맞춰가지고 두 국가 평화 체제로 가자. 이게 지금 그 좌파들이 지금 막 어언데 지금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통일을 우리가 지향한다고 돼 있고 헌법 정신이고 그리고 헌법에 없다고 해도 통일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이게 원칙인 겁니다. 사실은 통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한데 통일된 국가를 물려줘야지 우리 후대한데 그런 또 안 좋은 분단 국가를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통일로 가는 길은 우리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통일로 가려면 뭘 해야 되겠냐? 독재 정권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축소시켜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를 통해서 힘이 강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제 그 독재 정권이만 포커싱이 돼가지고 그 정권에게 막 존중한다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그 불신,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이 통일될 때 서독 정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동독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동독의 공산당 정권을 반대하고 압박을 가하고 동독 주민에게는 자유를 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거든요. 심지어 경제 지원을 할 때 동독 공무원의 여행의 자유화를 조건으로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들 돈 주고 사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동독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개선시키는데 압박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동독 공산당이 서독의 TV를 막으려고 하다가 못 막았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서독의 TV가 동독 안방에 다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뿌리는 것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국정원 라디오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소독은 거꾸로입니다. 소독의 방송을 동독에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걸 동독을 포기시켰습니다. 완전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우리가 포기하다 보니까 소독이 했던 통일 정책을 우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후대에게 그것도 엄청난 짐을 또 넘겨주고 또 넘기고. 그러니까 임정석 씨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통일은 후대가 이제 너나게 하자. 이거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이게. 그걸 왜 우리가 후대한테 넘겨야 됩니까 이게. 그 안 좋은 거를. 보다 좋은 세상과 보다 좋은 나라를 후대에게 넘겨야지. 우리가 분단된 걸 그대로 넘겨가지고 또 후대가 또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하자는 것인데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통일 정책을 정교하게 세워서 북한 주민이 뭘 원하고 있고 북한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통일의 방향은 북한의 민주화, 자유, 인권, 그다음에 통일 이런 이제 대전제만 우리가 형성이 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는 거의 왔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통일을 후대에 넘기자는 그런 막말이나 하고 있고 또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또 신뢰를 잃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든 진보든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그 자유롭게 되는 잘 살게 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어떻게 독재 정권에게 마냥 북한 이민들을 갖다 맡겨놓고 그들의 노예로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본인도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북한 경제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1달러에 36,000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는 완전히 붕괴 상태가 됐고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시기 때 또 4대 또 세수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 때 우리가 반드시 통일로 우리가 이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에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가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그 후대 세대에게 분단된 국가를 그대로 넘겨줘 가지고 후대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그런 이 발상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그런 인간들의 발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가 정말 이 북한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북한을 또 대해야 되는지 또 북한 공산당과 또 북한 주민들의 또 이건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목소리를 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일의 과업을 후대한테 물려주지 말고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또 평양24시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철한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